안녕하세요. 2024년 2회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국어를 담당하는 김아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되게 다양한 갈래에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보시고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 그죠? 다양한 기출문제, 다양한 예상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새로운 내용, 내가 보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문제 들어가 보실게요. 1번,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담긴 민재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민재가 이렇게 말해요. 지우야, 내일 축구 경기 있지 않았지? 그랬더니 난 내일 첫 출전이라 팀에 방해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야.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라고 했더니 기억에서 지난번에 연습할 때 엄청 잘했잖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 발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뭐하고 했어요? 격려하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말하기 문제는 푸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2번, 다음은 학생의 일기이다. 내가 이 글을 쓴 나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니까 나는 오늘 국어 시간에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은 급식 자율 배식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평소 말하기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막상 토론을 해보니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이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우물쭈물하다 토론이 끝나버려 매우 아쉬웠다. 그럼 아쉬움을 느낀 문제 상황, 즉 원인은 뭐예요? 이거예요.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이죠. 그럼 알맞은 것은 4번이겠네요.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를 미리 마련한다라는 것이 보완할 점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언어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가방으로, 사람을 토끼로, 책상을 비행기로 바꿔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의사소통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이미 모든 약속이 끝난 겁니다. 버스는 버스로 부르기로, 가방은 가방으로 부르기로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언어를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정답은 3번.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죠. 언어의 사회성. 나머지는 무엇일까? 1.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건 언어의 역사성. 2.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그러니까 의미와 그 소리, 그것을 부르는 소리, 그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반드시 그렇게 불려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이죠. 근데 이게 손이라는 글자가 돼야 하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얘를 보고요. 발이라고 불렀으면 우린 지금까지 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쵸? 그러니 필연적인 관계는 없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 자의성이에요. 언어의 자의성. 그런데 일단 한번 손이라고 부르기 약속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성인 거고요. 4번에 언어를 사용해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언어는 무한한 단어를, 무한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있지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4번.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알맞게 표현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된장찌개 가격이 너무 올랐어. 찌개 저렇게 쓰면 안 되죠. 찌개. 이따 수업 마치고 끝내고서 도서관에 가자. 그러면 마치고, 마치다 끝내다, 마치고. 3번에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왜인지, 그죠? 그림을 그리고 싶어, 왠지. 고쳐야죠.
자, 남은 짐들은 모두 집으로 붙였어. 보냈어. 보내다, 붙이다. 붙이다. 에 붙이었어. 줄임말, 붙였어. 그러니까 보내다, 붙이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에 설명하는 자음은 무엇일까? 라고 나왔습니다. 잇몸 소리는 혀 끝과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혀 끝이랑 윗 잇몸이랑 이렇게 닿아가지고 나는 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자, 기역 이라고 할 때 혀 위치 좀 보세요. 혀가요, 저 안에 있는 입천장을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실제로 기역을 발음할 땐 혀가 기역이 됩니다. 그쵸? 옆에다 쓰실게요. 여린 입천장. 저 안쪽에 있는 여린 입천장을 이렇게 혀가 이렇게 딱 치면서 딱 이렇게 막으면서 내는 소리죠.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미음. 제가 이미 했어요. 이렇게 미음. 입술이 이렇게 미음자가 되죠. 딱 다물어서요. 미음. 이거는 입술 소리. 그리고 지읒. 여러분 지읒 해보세요. 읒 할 때 이 혀가요, 어떻게 되나요? 잇몸 뒤에 있는 딱딱한 입천장 있죠. 그걸 이렇게 눌러요. 지읒. 그죠? 이건 딱딱한 입천장 소리. 그죠? 센 입천장 소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이 구강, 요 발음이 나는 이 구조를 다 이용해가지고 지금 소리들을 내는 거예요. 입술부터 시작해서 혀끝, 그 다음에 센 입천장,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저 목구멍으로 쭉 넘어가는 것에 따라서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읒, 여러분 티읒, 해보세요. 읒. 혀끝이 어디 있어요? 윗 잇몸에 이렇게 딱딱 닿아요. 티읒.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잇몸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체크하시고요. (6번)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표준 발음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말, 말의 끝 또는 자음의 바로 앞에 왔을 때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을 한다. 다만에다가 별표. 항상 문제 여기서 잘 나옵니다. 다만이라고 나왔으면 딱 주의하셔야 돼요.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끝에 리을, 기역이 기역 앞에 왔을 때, 그죠? 얘가 기역 앞에서는 이 리을 기역 조금 전에 기역으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역 앞에서는 이걸 리을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리을로. 그랬을 때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굵고. 맞죠? 리을 기역이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읽힌다고 여기서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자, 맑게, 맞게라고 적혀 있네요. 잘못됐네요. 왜 잘못됐을까요? 얘도 그래요. 지금 리을 기역이 기역 앞에 왔어요. 그랬을 땐 기역이 아니고 리을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맑게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맑게. 정답은 2번이고 읍고, 리을 피읍은 여기 보세요. 비읍으로 읍고 맞는 말이고 점지 맞는 말이죠. 점지.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 우리가 표준 발음법이 나왔을 땐 다만에서 주의 집중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기역과 같은 것은 자, 품사 문제예요. 품사 문제는 요 기역을 지금 딱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 그죠?
성질, 어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골라볼까요? 1번에 정말. 정말은 맛있다 앞에서 맛있다를 꾸며주지요. 이렇게 용언의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정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체크하셨나요?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미는 걸 뭐라 그런다? 부사. 읽으셔야 돼요. 자, 2번에 작다 나왔습니다. 작다. 작다. 새로 산 신발이 나에게 작다. 어떤 대상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작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형용사겠죠. 정답은 2번이고 3.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생각난다. 자, 옛은 추억 앞에서 추억을 꾸미죠. 추억 앞에 추억을 꾸며요. 추억은 명사니까 체언이잖아요. 이렇게 체언 앞에 체언을 꾸미는 걸 뭐라 그럴까요? 관형사. 관형사. 체언 앞에 체언 꾸미는 건 관형사. 그리고 아까 용언 앞에 용언 꾸미는 것은 부사. 4번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딱 줄쳐놨어요. 운동장은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명사. 그쵸?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확실하고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그런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개수를 지금 체크하셔가지고 2개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1번.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다. 토끼가 주어. 얘가 뭐 한대요? 풀을 뜯어. 뜯는다 서술어. 이건 하나씩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그럼 2번 보실게요.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린다. 자, 이럴 때 흔들린다 서술어죠. 뭐가 흔들려요? 나무가. 이게 주어. 분다, 불다 서술어죠. 뭐가 불어요? 바람이. 주어. 이런 문장은 불고, 즉 불다. 그래서 요 고를 중심으로 앞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3번에 나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린다. 자, 기다린다 서술어. 누가 기다려요? 내가 기다리죠. 나는 기다려요. 이 안에 겨울이 오기, 겨울이 오다. 오다를 오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서술어. 뭐가 와? 겨울이. 겨울이 주어. 이렇게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슉 안겨 있죠. 안겨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아는 문장. 4번에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자, 연기했다 서술어죠. 소풍을 연기했어. 누가? 우리가. 우리는 주어예요. 그 앞에 비가 와서, 비가 오다, 그래서, 비가 오다, 그래서 이 서를 중심으로 와서 서술어. 뭐가 와? 비가 와. 비가 주어. 이렇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옆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어진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바로 겹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다. 이거는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혼문장, 혼문장. 한 개밖에 없으니까 혼. 우리가 이불도요, 여러분. 얇은 거는 혼이불이라 하잖아요. 얘도 그래요. 주어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어. 얇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혼문장.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되셨나요? 자, 9번. 다음 개요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기억을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처음에서 웃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중간에 1, 웃음의 신체적 효과, 중간에 2, 웃음의 정신적 효과, 그리고 중간에 3, 웃음의 사회적 효과. 아, 이건 지금 사회적 효과로 알맞은 웃음의 효과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심장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은 웃음의 어떤 신체적인 효과, 그쵸? 아니면은 정신적 효과
알맞지만 4번에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 효과로 딱 알맞은 내용이잖아요.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말하니까 정답은 4번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내용을 찾아가지고 쭉쭉쭉쭉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면 이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요. 1번부터 위로 올려가지고 쭉쭉 올려가지고 같이 쭈루루룩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상한 게 딱 보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겪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했다. 너무 이상하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뭐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억에 1번에 문장 호응 고려해서 할 것이다 넣어볼까요? 축구부 활동을 할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할 것이다.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고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한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인 것이다. 축구부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고치셔야죠. 정답은 1번이 확실합니다.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 감독님께 발각돼요. 여러분 죄 지었어요? 발각되게? 그러니까 발탁, 뽑혔다. 선발됐다. 그쵸? 뽑혀서 발탁되어서 축구부에 들어갔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아요. 삭제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축구부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가 해체됐고 다시 축구를 하려면 전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땡땡땡에다가 이제 결국을 넣어서 결국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 네, 어울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맞지만 1번이 어울리지 않네요. 답은 1번입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하근찬 작가의 순환이대가 나옵니다. 순환이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큰 흐름에 순환을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서 계속되는 순환이 2대에 걸쳐 계속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낸 소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진수 이렇게 나와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그 소설 외부의 서술자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쓰는 글인 거죠.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옆에다 쓸까요? 이 글을 빠르게 이제 내용을 찾아내면서 저와 함께 읽어보신다면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 얼른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만도 두 눈이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완전 경악하는 거죠.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진수 맞는데 옛날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지가랑이가 막 벌럭벌럭이는 게 아닌가. 다리가 없어졌어요. 한쪽 다리가. 다리가 절단돼서 잘려 나가버린 거죠. 진수가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상위군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만도는 아버지는 눈앞이 노래지는 걸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막 눈물이 나죠.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 이놈아, 응? 너무 속상해가지고 에라 이놈아. 만도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 든 손이 애 맞이하러 이제 나가면서 그 기차역에 고등어 선물로 사갔잖아요. 고등어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했더니 애가 아버지 이래요. 이놈아 이놈아. 만도 들창코가 크게 막 벌름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눈에 두 눈에 어느 결에 눈물이 꾀지지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수 잘못 아닌데 그죠? 만도는 모든 게 진수 잘못이긴 한데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옛날 아버지들은 이렇게 좀 무뚝뚝 하시잖아요.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개천 2개 이르렀다. 여러분, 개천이 있어요. 물이 막 흘러요.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됐다. 저 다리 어떻게 건너가요? 네, 목발 지팡이 잡고서. 외나무 다리는 이 진수 앞에 펼쳐진 어떤 시련과 고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죠.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물에 흙이어서 지팡이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는 뭐 도저히 건너갈 재주도 없고 밑으로 가야죠. 뻘에 막 지팡이 빠져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가야지. 진수 하는 수 없이 2개 퍼지고 앉아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돈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 그 모양을 내려다보고 서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다 되는 게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 그것을 받아들였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다 딱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어머나 이 아버지가 팔이 한짝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징용 끌려갔다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팔 한쪽이 잘렸어요. 아들은 지금 6.25 전쟁 나갔다가 다리 한쪽이 잘려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순환 2대예요. 이 민족의 역사, 순환이 2대에 걸쳐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애를 업어요. 자자자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든 각각 한 손에 쥐고서 한 손에 이렇게 잡고서 지팡이, 고등어를 각각 이렇게 한 손에 딱딱 잡고 아버지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뭐 어떡해요. 방법이 없지. 엎여야지.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며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너무 슬퍼요, 이 장면, 그죠?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라고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며 고등어와 지팡이를 둔 2팔로 지팡이 들었죠. 고등어도 들고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막 다리가 약간 애가 다 큰 어른이니까 다리가 약간 떨려요. 이 늙은 아버지가. 근데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돈 속으로 에휴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애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아들 걱정을. 그죠?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하며 낙거정이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아들도 아버지 걱정을 하네요. 서로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그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외나무 다리라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협력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서. 눈앞에 우뚱 솟은 용머리 고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지막엔 이렇게 용머리재가 드러나면서 여운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가족의 사랑으로 이 고난, 이 극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서글픈 글이에요, 이 글은. 그죠? 막 힘이 솟아, 의지가 솟아 이렇다기보다는 가슴 아프고 좀 서글픈 글인 거죠. 그러면 11번 윗글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 만돈 처음에 진수 모습 보고 매우 놀란다. 경악했죠. 2. 진순 만도가 자신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해요. 죄송스러워하죠. 3. 만도는 현재 진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네 신세도 진짜 참 때를 잘못 만나서 그죠? 똥이다 똥.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하시죠. 4. 진수는 자신을 외면하는 만도에게 증오심을 느낀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증오심에 X 치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 만돈 진수 아버지다. 맞는 말이에요. 2.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보고 되게 난감해하죠. 난감해하다가 그래도 밑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밑으로 물 헤집고 건너가려고 막 바지를 올렸죠.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3. 진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만두의 등에 업혔다?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려놓고가 아니죠. 지팡이와 고등어를 둘 다 들고서 만두 아버지 등에 업혔죠. 4번 만두는 한쪽 팔이 없고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다. 그게 바로 제목인 순환이 2대에 걸쳐 계속되는 순환 2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이고 13번 윗글 내용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 보세요. 기억 보시면은 가족의 어떤 사랑과 협력으로 어쨌든 이 고난, 눈앞에 딱 닥친 외나무다리라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3번 등장인물이 난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딱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14번 이제 김소월 작가의 먼 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월 이 옆에다가 쓰실게요. 민요시, 삼음보, 세 덩어리로 잘리는 민요시죠. 그러면 보실게요. 왜 삼음보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삼음보 맞네요. 그죠?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여기도 삼음보. 삼음보의 민요시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민요들이 원래 이 삼음보의 율격을 지켰거든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 먼 훗날 당신이 날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잊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잊었다고 말할 거래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날 나무라시면 믿기지가 않아서 잊었노라. 믿기지가 않아서 잊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거래요. 그런데 사연 보실까요?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안 잊어요. 단 한 번도 안 잊어요. 잊은 적 없어요. 근데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잊었다고 말할 거래요. 그러면 이건 이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반복하고 있죠. 이 단어를. 결국 오늘도 안 잊고 어제도 안 잊고서 먼 훗날 그때도 안 잊을 거면서 입 밖으로는 잊었노라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못 잊을 거면서 잊었다고 말만 하는 거니까 반어법이죠. 오히려 이 반어법을 통해서 절대 잊지 못합니다 라는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난 절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먼 훗날도 잊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아주 강하게 그리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1. 의인화한 소재를 나열한다. 아니에요. 사람처럼 나타내는 의인화한 소재를 나열하는 거 아니고 2번 시적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한다. 이건 맞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뭐뭐한다 면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의문문의 형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화자의 감정을 어떤 자연물에게 이입해서 감정이입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확실하네요. 15번 윗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 각 행을, 각 줄을 세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삼음보. 2.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1연은 먼 훗날, 2연은 당신이, 3연은 그래도, 4연은 오늘도 라고 시작합니다. 전혀 동일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이고 3.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아까 반복법 찾았어요.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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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반복하고 있죠? 맞는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4. 유사한 문장 구조가 문장을 구성하는 그 구조가 여러 번 동일하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맞는 말인 게 지금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가 1, 2, 3연에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뭐뭐 한다면 잊었노라 라는 문장 구조가 여러 번, 3번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16번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 무엇일까요? 난 절대 못 잊어.
당신을 언제까지고 계속 잊지 않고 그리워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답은 1번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17부터 19번까지는 새로운 글이 나오는데 이게 박지원의 호질이에요. 여러분 호질의 내용은 많이 익숙한 글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시험장에서 딱 보시면요. 읽어내시고 내용을 파악 후에 풀어내셔야 돼요.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여기서는 북곽 선생이 이제 주인공인데,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인 북곽 선생이 이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동네 과부, 동리자라는 과부, 그 과부 집에 가서, 그 과부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유희를 즐겨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과부 그리고 유학자, 선비의 이미지가 어떤 줄 아시죠? 아니,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인 북각 선생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밤에 뭐 시간을 즐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북각 선생 목소리가 자기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 방에서 들리자 그 과부의 아들들이 이건 틀림없이 북곽 선생님의 모습을 한 여우놈이 틀림없다 이래가지고요. 그 여우를 죽이려고 방문을 왈칵 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곽 선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도망갔죠. 막 도망간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북곽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혹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을 먹고 한 다리를 목에 걸어. 되게 유연한가 보다. 한 다리를요 목에다 걸었대요. 그리고 막 귀신 춤을 막 추면서 귀신의 웃음소리를 냈다. 어떻게? 막 히히히히 이랬나요? 그죠? 문을 박차고 달아나다가 그만 들판에 움속에 빠졌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글은 이 북각 선생이라는 유학자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글이구나. 여기에서 북각 선생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놀리는 글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움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는 똥이 그득 차 있었다. 이 더러워. 똥 속에 빠졌어요. 겨우 버둥거리고 붙잡고 나와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니 이번에는 범이 호랭이가 앞길을 떡 막고 턱 버티고 서 있다. 그랬더니 원래 호랑이는 사람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똥에 빠진 북각 선생이 오모에 똥치라고 띵 나타났더니 범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구역질을 하고 코를 이렇게 가리면서 머리를 싹 돌려요. 돌리면서 한숨을 쉬며 아유 선비 응? 아이고 지독한 냄새로다. 뭔 냄새가 이렇게 나냐 라고 말하는 거죠. 북각 선생한테. 하였다. 그랬더니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 3번 절하고 꿇어앉아 머리를 들며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합니다. 아첨하네요. 살고 싶어서. 군자들은 범의 빠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범의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제들은 범의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범의 위엄을 취합니다. 범의 이름은 신령한 용과 함께 날아나여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릅니다. 인간 세상 천한 사람이 감히 범님의 영향에 아래에 있습니다. 범님 최고십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범이 호통을 치며 가까이 오지도 마라. 내가 일찍이 들음에 내가 일찍이 들어봤는데 선비 유자, 유학자의 그 유자는 아첨 유자로 통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나한테 아첨하지 마라. 선비들은 아첨을 많이 한다더니 와 과연 네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 나쁜 이름은 모두 끌어모아다. 함부로 우리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너 평소에는 나쁜 이름들 싹 다 끌어모아서 뭐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이제 동물이라고 막 평소에는 아주 우리 범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나를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너 죽을 것 같으니까 면전에서 그렇게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는구나. 그래 누가 네 말을 고시 듣겠느냐.
누가 네 말을 고지 들을 수 있겠냐? 나한테 아첨 떨지 마라.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어때요? 지금 유학자, 이런 북각선생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글입니다. 희화화, 비판하고 조롱하는 글이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싹 바꿔가지고 얼마나 아첨을 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량 밑에 북각선생은 자리를 옮겨 엎드리고 엉거주춤 절을 2번 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계를 하면 밑에 자 1번에 목욕제계 뜻 나오죠. 밑에 부정을 타지 않도록 깨끗이 목욕하고 몸단장을 가다듬으면 하느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 천한 신하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저한테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계속 아첨을 떨고 있어요. 하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나 오래도록 범의 분부가 없었다. 두렵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살펴보니 세상에 날이 밝았고 해가 떴어요. 범은 이미 가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범은 이미 가버렸는데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막 지금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침에 김을 매러 가는 농부가 있어서 지금 저 옆에 농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북각선생을 이렇게 보고서 아니 북각선생께서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러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왜 절했어요? 누구한테 절했어요? 호랑이한테 범 있는 줄 알고 계속 그 앞에 있는 줄 알고 막 절하고 빌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북각선생은 자기가 범한테 동물한테 그렇게 빌고 아첨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권위와 기세가 등등해요. 옛날 유학자들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딱 하는 말이 시경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르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렵다 이르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가 없네. 내가 시경에서 이런 글귀를 보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판을 이렇게 탁 절을 할 수밖에 없었네. 내가 책에서 본 바로는 그러했으니까 라고 대꾸했다. 아이고 끝까지 이 사대부 유학자들의 위선을 버릴 수가 없나 보네요. 그쵸?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허장성세. 위선과 허세를 부리고 있죠.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변명으로 자기 같은 사대부의 그 위신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글은 사대부, 양반, 유학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박지원 작가님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글이죠. 자, 그러면 17번 윗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 북각선생은 귀신춤을 추며 달아났다. 맨 앞에서 맞죠? 2. 북각선생 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겼죠. 똥에 빠졌으니까 왜 몸속에 똥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쇽 빠졌다 그랬잖아요. 3. 범은 북각선생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 다 믿었다? 아니에요. 누가 네 말을 고지 듣겠느냐? 라고 중략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 정답은 3번. 4. 범은 북각선생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첨과 아우를 떨고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럼 18번 A에 드러난 북각선생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A 지금 보시면은 농부와 북각선생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북각선생은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대부로서의 위신에 대한 허세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19번 기역부터 리을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기역.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귀신춤을 추고 귀신 소리를 냈어요. 누가? 자기, 북각선생이. 니은의 호랑이가 선비라고 말하죠. 누구? 북각선생. 자, 디귿에 내 일찍 들음에 선비 유자는 아첨 유자라고 하더니 그럼 내가 누구예요? 바로 호랑이, 범이죠. 디귿은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리을, 이 천한 신하 감히 법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누구예요? 리을은 북각선생이죠. 그러니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진 전부 다 북각선생이지만 디귿은 범,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체크하셨나요? 자, 이제 20번부터 22번 새로운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이런 비문학 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설명문, 어느 한쪽이 이렇게 논설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첫 번째 20번부터 22번까지 플라스틱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주장하는 글, 논설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A부터 보실게요. 해양 쓰레기 60에서 80%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 거북, 돌고래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아,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동물들에게 해를 끼쳐요. 기억에 땡땡땡이라고 뭐라고 여기에 단어가 들어갈까? 뒤에 거 연결해 읽어볼게요.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며, 자, 이것도 무엇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 계속 이어지죠. 자, 보세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니 여기 기억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에 어울리는 나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어, 또한 뭐 아니면 그리고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 와, 문제점 굉장히 많네요. 그뿐 아니라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돼서 우리 식탁에 오른다. 우리도 그걸 먹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 진짜 문제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라고 의문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나? 라고.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긴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라고, 플라스틱을 줄일 수만 있다면 좀 줄여보자, 뭐뭐 하자, 이렇게 하자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주장. 이게 바로 주장이자 주제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사용하지 좀 말자.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 불필요한 사용을 지양하자,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글이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니까 무슨 문? 논설문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자,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자라는 글이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확실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21번. 다음 윗글 A를 정리한 글이다. 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 위해서 우리가 나열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블라블라블라라는 문제점을 가진다라는 이 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1. 쉽게 분해돼서 싹 분해돼서 토양을 오염시킨다? 여러분, 여기에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썩지를 않아요. 그죠?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 정답은 1번이죠. 2번에 자연 건강에 쳐서 관광산업에 피해주고, 그리고 3번에 이 해양 동물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4번에 결국 해산물에 유입돼서 우리 식탁에 올라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내용을 모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22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아까 접속어 무엇이 어울릴까? 우리 골라봤었어요. 앞뒤의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고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그에 어울리는 단어는 2번. 또한. 또는 그리고 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앞뒤 같은 내용을 나열하고 열거할 땐 또한이라는 접속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정답은 2번이다. 이제 23부터 5번까지는 새로운 글이 나옵니다.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설명문. 옆에다 쓸까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까?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막 불러서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네요.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각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이라는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우와! 다이빙할 때 들리는 그 붕덩하는 소리 있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대요.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 자, 묻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이 뒤에 나오겠죠? 색채와 기법, 구도 등의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기억을 살펴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을 살펴볼까요? 근데 기억에 뭐 들어갈지 우리 위에서 이미 살짝 언급한 거예요. 위에서 색채와 기법, 구도 등의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 공감각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억이 뭐가 들어갈까? 뒤에 내용 보실까요? 수영장에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들어주고 있다? 이런 파란색, 노란색, 색채를 들어주고 있죠. 색채. 이 색채와 기법이라고 할 때 색채가 여기 딱 나와 주겠네요. 그죠? 뒤에 내용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유화 물감 대신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아크릴 물감 썼대요.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이렇게 색채를 선명하고 강렬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은 기법입니다. 어떤 기법을 표현해냈을까?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롤러로 파란색으로 아주 매끈하게 칠했네요. 그런 기법을 사용했구나. 물보라 이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롤러를 사용해서 매끈하게 파란색을 칠한 거예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이 대비가 다이빙할 때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지요.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 집, 수영장의 수평선, 그리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수영장의 수평선과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집이나 수영장에 수평선, 대각선이 야자수 그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는 구도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라고 구도, 수평선과 수직선의 대비를 구도로 잡아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와 기법과 구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23번의 문제로 가보실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그린 풍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1. 파도가 치는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아니요. 파도가 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다이빙, 풍덩하는 소리. 그쵸? 다이빙, 붕덩하는 그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죠. 2. 유화물감을 사용해서 색을 선명하게 표현했다? 아니에요. 유화물감을 쓰지 않았다 그랬죠. 뭘 썼다? 아크릴 물감. 그리고 3. 롤러를 이용해 물보라를 노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다? 롤러를 사용해서 칠한 부분은 이 부분이 다 틀렸네요. 물보라를 제외한 부분, 그쵸? 흰 물보라를 제외한 부분들, 그 제외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다고 했습니다. 4. 수영장의 수평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룬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마지막 문단에 캘리포니아식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24번.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 이건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면서 이미 잡아냈던 거예요. 기억은 그 앞뒤를 읽어보았을 때 파란색, 노란색, 색채의 강렬한 모습, 강렬한 느낌. 정답은 색채가 되겠죠. 1번입니다. 25번. 밑줄 친 부분,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자, 니은 보실까요? 물보라가 일어나는. 물보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위로 솟고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위로 솟고 부풀어 오르다. 그럼 보실게요. 1번.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기상했다. 일어났다. 2. 물에 세제를 풀자. 세제를 막 풀었더니 거품이 뽀글뽀글 이렇게 일어났다. 거품이 일어났다. 거품이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다. 맞네요. 부풀어 오른다. 정답은 2번이에요. 3. 민수가 외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에서 서다. 이건 서다라는 의미인 거죠. 4. 그는 감기에 걸렸지만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몇 번? 2번이 어울린다. 여기까지 모든 문제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